반갑습니다. 인재가 미래다 수산해양의 중대재해에 관해서 발표하게 될 경남도청의 중대재해 예방과에 근무하고 있는 황용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아시는 분들께서 수산해양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수산해양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연구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따른 어떤 통계 자료나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해양 분야에서 좋은 인재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채워져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수산해양 분야에도 많은 인재가 영입되어 수산해양 부분도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수산해양 강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인재가 미래다. 수산해양의 중대재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 혹시 알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발생했던 우리나라의 중대한 사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유람선. 유람선. 예. 세월호? 예전에. 예전에. 예. 유람선 그때. 삼풍백화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중대재해에 발생된 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에 발생된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였고요. 다리가 붕괴되면서 버스도 추락하여 아침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고 사후의 안전 조치 또한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1년도 채 안 된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 또한 부실 시공이었고 잦은 어떤 건축 설계 변경이었고 사후에 어떤 건축물이 건매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가 아주 미흡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너질 때 10초도 안 걸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이 사고로 192명이 사망하였고 사고 원인은 자기 신변을 비관한 50대 남자가 2리터의 어떤 휘발유를 들고 지하철에서 방한을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고로 299명이 사망하였는데요. 그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재해 원인은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좌측으로 쏠렸는데 잘 이렇게 결박되지 않은 화물들도 따라서 좌측으로 쏠리면서 배가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많은 어린 아이가 사망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입니다. 다음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사회초년생입니다. 나이가 23, 4살밖에 안 되는 김용균 씨가 혼자서 이 보시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적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큰 중대한 사고를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일어났던 사고가 여러분들은 어떤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중대한 사고라고 생각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중대한 사고죠. 이런 거는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971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2022년도에는 874명이 한 해 동안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선진국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만인율, 즉 우리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말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0.43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는 0.29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38개가 있는데 저희가 34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독일은 0.07이고 영국은 0.08, 일본은 0.19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재해 사망률은 영국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8년 동안 계속 사망률은 낮아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중대재해 사망자 수입니다. 많은 업종 중에서 우리 건설업 파트에서 가장 많이 402명이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입니다. 건설업은 그 떨어짐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끼임으로 인한 재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규모별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파란색 보이시죠? 5인에서 49인인 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거의 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앞에 보았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사고는 이제는 어떤 사업장,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아니고 어떤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차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보건법이라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 개편을 하였지만은 실제 현장 사업장에서는 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그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아주 미미하여 경영자가 더욱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사업주 그리고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결론적으로 그 일하는 종사자와 우리 일반 시민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하여 그 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별도로 또 법인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50억 미만으로 또 처벌할 수 있고 이 두 개는 병가하여 또 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등이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정기용시설, 공정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입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줄여보았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각종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셋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잘 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업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3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청 또한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안전관리자 3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이고, 세 번째는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 도청에서도 점검한 이후에 도지사님에게 이 점검 결과를 최근에 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해 발생 등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섯째,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정부는 이제 중대처벌법에 대한 중한 처벌로만은 이렇게 안전재해를 감소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어떤 새로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에 보면 산업 현장에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근로자와 그 안전관리자가 모여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을 빈도와 강도를 중심으로 하여 회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할 때 반드시 근로자는 같이 참여하여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에 따른 판결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한 220건 정도의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3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보시면 징역과 집행유예 2건, 징역 1건, 집행유예 2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판결의 분위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산해양 분야에서 재해 위험이 높고 중대 시민재해 대상인 항만 사업장의 사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사업장의 재해 현황은 보시면 5년간 재해 사례인데요. 특별하게 크게 감소된 것 없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재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생 형태별 재해 현황을 보시면 떨어짐이 가장 많고 넘어진, 부딪힘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항만 사업장 사고 사례에서 안전사고 발생 원인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인적 요인입니다. 항만 사업장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근로자가 어떤 부주의하여 재해 사례가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 요인입니다.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미확보되고 어떤 장비가 항만시설에는 노후화가 된 게 많습니다. 어떤 연구원 분들은 이런 노화된 장비에 안전 센서만 부착하더라도 이 항만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아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감독 체계 요인입니다. 총괄 안전관리 부재이고 재해 관리 인력 부족입니다. 그 항만 사업장에서는 중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어떤 장비의 어떤 작업 계획서라든지 어떤 그 장비의 안전 매뉴얼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축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안전 보건 감독관이라든지 항만 어떤 안전 감독관이라든지 그에 대한 인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만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안전경실 문화의 전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효율성에 입각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렇게 좀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타파하고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되는데 한 번 교육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경영자라든지 사업주가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에는 중장비와 이동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안전감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장에 어떤 그 속도 제한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항만은 특성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주가 있고 선주가 있고 운영 항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 따로 또 뭐 어디 소속은 따로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항만사가 이게 관리를 하고 싶어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네 번째, 항만 안전사고 통계 집계 분석 체계 강화입니다. 그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산해양부 부분에는 통계 자료가 미흡하고 또 역시 항만 부분에서도 어떤 재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통계 데이터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만 안전점검관의 활용입니다. 우리 항만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노화된 장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만에는 특성상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 항만 안전점검관이 그의 적재조소에 배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만이라는 수산 부분에 어떤 유능한 인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항만의 안전에 좀 책임질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나서 그 사항을 전파를 하고 119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창원에 발생한 그 중대재해 사건 중에 뭐 이렇게 비상사항도 전파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그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 119가 도착하기 전에 그때 응급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중대재해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그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경남도청 각 우리 18개 시군이 중대재해 예방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중대재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그런 걸 해주시면 이런 여파가 또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중대재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중대재해가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에서 네. 중대재해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우리 사업은 중대재해 예방학교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비 1억 원을 들어가지고 우리 전 시군에 한 6천 명이 참여하는 어떤 각 시군마다 한 300명에서 500명이 참여하는 그런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하루에 4시간 교육을 해서 중대재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24일부터 사천시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